최근 한국이 개발에 쏘아 올리는 위성을 보면 언제 한국 우주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뽕으로 설레발치는 것이고 실제 한국 우주 기술은 대부분 외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우주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발자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1990년대에 국가주도로 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한국 위성은 우리별 1호입니다. 무게 48.5kg에 35.2, 35.6, 67cm의 초소형 과학 위성입니다. 한국이 개발 생산한 것은 아니고요. 영국의 도움으로 제작돼 남이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92년 8월에 발사했는데요. 미국의 3톤짜리 위성 옆구석에 보조위성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우리별 1호를 통해 습득한 위성 제작 기술을 활용해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우리별 2호를 카이스트에서 제작했습니다. 불과 7년 뒤인 1999년에는 100% 자력으로 우리별 3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씩 배워나갔죠. 2012년 개발을 시작한 차세대 소형위성은 90%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며 2018년 발사했는데요. 무게 100kg으로 우주 핵심 기술 검증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3년 1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한국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띄워집니다. 한국이 개발한 인공위성을 한국이 개발한 우주발사체를 통해 500에서 600km의 저궤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핵심 기술 검증과 우주방사능 관측, 우주폭풍 관측, 그리고 합성계구 레이더 쌀 성능을 확인합니다. 군용 초소형사 위성은 내년 후반기부터 2031년까지 약 50여 기를 발사할 예정인데요. 군용사 위성을 본격적으로 띄어 올리기 전에 시험하는 것이죠. 차세대 소형위성2의 국산화율은 무려 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산업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부품을 외국에서 또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힘을 모아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주 기술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기라며 우리 고유의 우주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줄이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우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주임무 외에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주로 통신을 담당하고요. 아리랑은 주로 지상 관측을 담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발사한 대한민국 항공위성 1호는 한국형 GPS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그 외에도 우주 관측, 해양 관측, 기상 관측 등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위성은 높이에 따라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이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은 36,000km 고도에서 지구와 같이 자전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36,000km인 이유는 지구의 자전주기와 위성의 공전주기가 같아지는 높이입니다. 지구 자전주기는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성 공전주기는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초속 3.08km로 지구의 6.6배 크기의 궤도를 돌게 됩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우주로 날아가고 속도가 더 느려지면 지구로 추락하게 되죠. 저궤도 위성은 200에서 2000km 고도를 유지하는데요. 보통 500km 내외에 자리합니다. 200km 이하는 궤도 유지가 힘들고 유지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버립니다. 고도에 따라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저궤도는 빨리 이동해야 하고 고궤도는 느리게 이동합니다. 저궤도 위성의 속도는 초속 7.9km입니다. 고궤도인 정지궤도 위성보다 2.5배 더 빠른 속도죠. 낮은 궤도는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미국 키올 정찰 위성은 평소에 600km의 고도에 있다가 목표가 정해지면 200km까지 내려와 촬영하고 다시 올라가는데요. 낮은 궤도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해상도는 올라가지만 대기 마찰로 위성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통신 위성들은 정지 궤도에 올리고 지상 관측 위성들은 저궤도에 위치합니다. 이제 한국의 위성들을 살펴볼까요? 아나시스2는 한국군이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통신 위성입니다. 아나시스라고 하면 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인데요. 실제로는 영어 첫자를 모은 단어입니다. 아미, 네비, 에어포스, 세틀라이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즉 육해공군 위성정보 시스템을 아나시스라고 하죠. 아나시스2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나시스1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무궁화 5호가 민 군겸용 위성으로 아나시스1입니다. 무궁화 5호의 Ka 밴드 12개 채널을 군용으로 사용했죠.
군용 통신위성이 생기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가장 큰 효과는 군의 무선통신 영역이 수백 킬로미터에서 6,000km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반경 6,000km면 중국, 일본의 전 국토가 통신 영역에 속하게 되죠. 한국군의 작전 반경이 한국과 북한이라는 틀에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도 한국 군용 위성을 통해 바로 통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나시스2는 미국의 F-35A를 40대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통신 위성입니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입 시 판매국이 기술 이전이나 장비 등을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짜로 알려졌지만 실제 5,8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2019년 보도 이후 비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시스2는 군 통신체계의 발전뿐 아니라 우주 국방력 확보의 마중물이 됩니다. 아나시스2는 무궁화 5호에 비해 통신 용량이 2배 뛰어납니다. 항제밍 능력도 월등하게 뛰어난데요. 기존의 초당 1000의 주파수를 바꾸었다면 아나시스2는 초당 5000회 이상 주파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궁화 5호의 군용 중계기 채널이 12개였는데요. 아나시스2는 중계기 채널이 50에서 9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시스2는 2020년 7월에 발사해 7월 31일에 궤도에 안착했지만 지상 단말기 예산이 2021년도에 반영되지 않아 아나시스2의 수명 12년 중 1년을 까먹었다며 비난받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아나시스1 단말기로도 아나시스2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용 단말기가 없는 것이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G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4G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은 전용 지상 단말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업기간은 2024년 3월까지이고요. 휴대용 운반용 단말기 등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단말기가 보급되면 기동작전 중에도 위성통신이 가능하고 소규모 부대 단위로도 위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외 파병 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에도 통신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대형 우주 발사체 은하 X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나시스2를 격추할 목적의 공격 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나시스2는 북한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우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북한이 아나시스2를 격추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지 궤도 위성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빛의 속도로 36,000km를 왕복해도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고 다시 받는데 0.24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빠른 신호 전달을 위해 저궤도에 통신위성을 두기도 하는데요. 저궤도 500km에 위치하면 왕복 0.0033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하 1의 미사일을 추적할 때 약 1m의 오차가 발생하죠. 정지궤도 위성은 약 82m의 오차가 발생하는 데 말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저궤도 위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저궤도에 많은 위성을 띄울 예정입니다.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중 아리랑 위성이 가장 유명한데요. 아리랑 위성은 지상 관측용 위성인데요. 1호부터 5호까지는 현재 운용 중입니다. 6호는 올해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발사 예정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은 국민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큰 빛이라는 뜻의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2011년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놀란 한국은 아리랑을 등재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아리랑이 등재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아리랑이 중국 것이 될 뻔했는데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등재 신청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파생된 조선족 아리랑의 등재는 문제가 없지만 그 원료까지 포함해 마치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려는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리랑 위성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리랑 1호는 한국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이고 아리랑 2호는 세계에서 7번째로 1m급 해상도를 가졌습니다. 아리랑 3호는 흑백 70cm 해상도를 가졌는데요. 개발 당시 상용으로는 세계 4번째, 군용으로는 6번째, 서브미터급 이하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랑 5호는 한국 최초로 1m급 영상 레이더, 쌀을 탑재했습니다. 이전 위성들은 모두 광학 위성이었기 때문에
날씨와 밤낮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리랑 5호는 레이더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날씨와 주야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리랑 3A는 5호보다 1년 7개월 뒤에 발사됐는데요. 55cm급 광학 및 적외선 관측이 가능합니다. 적외선 위성은 조기경보 위성으로 많이 활용되죠. 이로써 한국은 세 가지 센서를 모두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센서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전자광학 카메라는 우수한 해상도를 가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레이더는 이를 보완하고 이동 표적 식별도 가능하죠. 적외선 카메라는 위장된 표적이나 미사일 식별 등에 뛰어납니다. 아리랑 6호, 7호는 아직 발사되지 않았는데요. 6호는 50cm급 영상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7호는 30cm급 전자광학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7호는 2022년 말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초소형사 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아리랑 7A, 저궤도 통신위성 등등 수많은 위성들이 개발 중에 있거나 거의 개발이 끝나고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성 선진국으로 우뚝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국이 위성을 수출하는 위성 선진국이 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